자, 이제 장비 얘기까지 했고, 이제 어차피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저가 장비들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까지 했고, 그럼 결국에 음악 퀄리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사실 저한테 조언을 구하셨던 약간 세미 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했는데, 사실상 저도 뭐라고 답하기가 되게 힘들긴 했는데, 상훈씨께서 생각하셨을 때 내 음악 작업이든 연주든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혹시 조금 전달해 주시면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퀄리티가 안 나오는 이유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좀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뭘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밸런스는 모든 부분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배치에서 나오는 음역대 밸런스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구성상의 밸런스,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은 퀄리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이나믹과.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올린다라고 할 때 사실 작가님들마다 곡 작업하시는 스타일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고, 어떤 분들은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묵직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 구조를 처음부터 디자인 하실 때부터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밸런스인데 뭔가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안 하시면 안 하실수록 실력이 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미디를 하는 사람들은 미디로 막 트랙을 찍는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요, 과몰입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봤을 때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때려 넣는데 뭐가 2% 부족한 이런 상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때려 넣을 때 무조건 때려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음역대를 채워 넣었느냐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을 들어보면은 되게 채워져 있게 들리는데 생각해보면 악기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나오는 게. 그런 경우에 뭐냐면은 우리가 채워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음역대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악기의 개수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얘기하게 되는 게, 어떤 분들 음악 나쁘지 않은데 항상 딱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이신 분이신데 기타 사운드 질감 때문에 다른 애들 다 잡아먹었어. 리얼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기타리스트 출신이어도 작곡자로서 보면 그게 되게 짜증나거든요. 오히려 얘 질감 때문에 얘가 죽었네, 근데 얘가 좀 살아야 전체적인 파워가 올라가는데 기타가 혼자 재놨다고 이러고 있네, 별로다 하고 안 듣게 돼.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 그거 보면 좋은 것 같은 게, 자기 거 다른 엔지니어 분한테 믹싱 맡겨놓고 믹싱 현장 보러 가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각 악기들 딱 로우 컷, 하이 컷 이제 제대로 해서 음역대 딱 잡아놓게 되잖아요. 그걸 했을 때 얼마나 깔끔해지는지를 경험을 하셔야 그걸 좀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돈을 들여서 하세요. 그러니까 로우 컷은 필수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고음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저음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저음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고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간과하세요. 그리고 이게 장르마다 장르적으로도 필요한 양의 고음의 양과 필요한 양의 저음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한국 지향적이냐 이제 혹은 서구권이냐에 따라서 제가 그 외국거 음악 먼저 공부한 게 많았다 보니까 확실히 믹싱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근본은 똑같아. 그냥 다들 듣기 좋아요. 맞아요. 안 그럼 케이팝이 왜 잘 나가겠어요? 근데 문제인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의 밸런스인가요?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밸런스에는 연주적인 밸런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스스로가 연주자니까 느끼기도 하지만, 연주자가 좋으면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져요. 그건 맞아요. 다 녹음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업 전부 다 이제 드럼하고 베이스 제외하고 전부 다 기타로 했는데, 기타를 했던 짬밥이 있으니까 편하게 훅 해서 훅 끝나고, 근데 이제 잘 못한다 하면은 너무 많이 넣게 되죠. 막 기타 20트랙, 30트랙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사운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저는 딱 이것도 또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음악 외적인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전 첫 번째로 언제나 1순위 영어. 맞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읽으시잖아. 그쵸. 네.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소시적 공부했던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특 알잖아요. 리스닝하고 리드는 되는데 이 말이 안 돼. 스피킹이 안 돼. 저는 진짜 영어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스 짐머의 기타리스트를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도와줬어가지고 인간적인 관계가 만들어졌고, 저 그래서 안 믿으실 수 있지만 전 거슬 고반하고 거의 친구였어요. 이따 사진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리 인나워라고, 그 사람은 이제 4플레이의 창단 멤버 기타리스트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클리닉에서 제가 같이 올라가서 연주를 했어요. 협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만 한 게 아니라 협연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영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에서 놀라운 것들 되게 일찍 배울 수가 있었던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언어가 된다는 건 정말 큰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약간 언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해외 작곡가들하고 송캠프를 같이 캠프를 해서 같이 세션하고 아니면 이렇게 작업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영어 안 되면은 소통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징이 어떻게든 영어를 해서 맞춰줘요. 그 친구들이 절대 한국어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영어를 할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그 진짜 웃긴 게 이거는 진짜 약간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해외 작곡가들이 케이팝을 하고 싶어서 한국인 작곡가들하고 같이 세션하고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영어가 뭔가 그러니까 미숙한 것 같다? 라고 느끼면 인종차별을 해요. 근데 영어가 완숙하고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다. 그럼 인종차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저도 확실히 그거를 이제 일 때문에 해외를 잠깐씩 가봤을 때 좀 느꼈던 게 일단 미국에선 절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말 어눌한 것 같다? 영어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조금 무시하는 느낌이 있어 보이고 특히 전 일 때문에 일본 갔었을 때 일본어 할 줄 모르는데 영어로 열심히 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나한테 갑자기 너무 잘해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줘. 다른 한국말 하시던 스태프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저 영어로 막 계속 물어보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하더니 그 사람도 막 영어를 엄청 잘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듣는 정도인데 딱 얘기를 하니까 막 거의 대접해 주려는 듯이 막 뭔가 잘해 주려고 이 동양의 어쩔 수 없는 사대주의. 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솔직히 사대주의가 있는 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해주는 것조차도 솔직히 이게 잘못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 온 외국 애들은 진짜로 때려 죽여도 절대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 안 해요. 절대. 먼저 당당하게 영어로 물어봐요. 진짜 이제 웃긴 거죠. 여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여긴 한국인데 한국어 안 하고 있어. 저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 애들 보면 겁나 짜증내면서 여기 존중해라. 여기 한국에서는 한국말 쓰려고 노력이라도 해봐라. 막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당연하지만 음악적으로 더 선진적이고 발전된 거는 영어권 국가에서 더 먼저 나와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소리나 타령하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 음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외 서양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향적인 기초 지식 그거예요. 상우님도 음향 얘기를 많이 하진 않으시지만 자신 걸 믹싱할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나는 어차피 이 역할이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고 이런 건 그냥 맡기면 끝이야. 물론 그것도 프로페셔널리즘의 하나의 부분일 수 있겠지만 당신 혼자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를 하는 식이니까. 근데 보통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다 할 줄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나보단 제가 낫더라. 약간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신 거고 근데 아마추어에선 그 핑계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맞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내 작업물에 대해서 이거를 맡기고 같이 뭔가를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할 거라면은 내가 내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던져버리고 야 저 사람이 제가 하는 대로 뭐 망하면 망하든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조율을 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애초에 던져놓고 모르겠다 제가 망치면 망친 대로 망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딱 그거인 거죠. 저 같은 경우 뭐 상우님도 그렇겠지만 한 곡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막 2주, 3주, 한 달, 2달 이렇게 걸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주일 이내로 하나 정도 나와야지 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음향 그 믹싱을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믹싱 용어라도 알아야 음향 용어라도 알아야 뭐 대화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 믹싱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볼륨 맞추는 것만 생각하셔도 그게 다예요. 그게 근본이고. 한 9화는 끝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볼륨 키우고 줄이는 거. 뭐 음색은 사실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악기 입력한 수와. 여러분 작업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음색은 결정돼 있는 거고. 그럼 볼륨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 그거 다루는 게 거예요. EQ를 모든 플러그인, 막 컴프레서, EQ, 막 디스토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효과들 다 원리가 볼륨이에요. 다 볼륨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볼륨을 건드리는 방식의 프로세싱이 이제 종류마다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기계화를 한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하되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 가면은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 마스터드 바이 BK님 거 보더라도 네. 가끔씩 저는 내 귀에 안 들리는데 이분 귀엔 이게 들리는구나. 난 이분한테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이분한테 맡길 기회가 있다. 그럼 전 당연히 맡길 건데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 건 얘기가 다른 거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음향적으로도 가끔씩 저가 이제 뭐랄까 비음악인 분들 거 외주를 받았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노래를 정말 완전히 심각하게 부르셨는데 이걸 누구처럼 만들어주세요. 음향적으로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시간, 위상 이 세 개밖에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된 건 어쩔 수가 없다. 어차피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알아두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곁다리 지식이 있는 건 정말 좋고. 맞아요. 근데 전 제일 좋은 지식은 인문학적 지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문학적 지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그 방송가의 유명한 격언 같은 게 있는데 뭐 드라마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드라마라고 칠게요.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지능은 작가의 지능은 넘어설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중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이잖아요. 근데 대중예술이 대중에게 설득이 되려면 대중하고 동등하거나 일단 그 이상, 최소한 그 이상의 그 인문학적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맞을 수 있는, 그들이 즐길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던져줄 수 있는데 대중보다 내가 좀 떨어진다?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진다? 지능이 떨어진다? 진짜 유치한 것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계속 뭐랄까 대중들의 니즈와 이미 기본 지성 자체가 많이 올라왔죠. 특히나 한국은 솔직히 일반인들이 너무 똑똑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만큼 대학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 고등교육도 많이 받았고 상식도 진짜 많고. 그래서 이번에 고려거란 전쟁도 쓸데없는 거에다가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는 게 맞아요. 이딴 게 어딨어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따지시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대단해요, 한국 대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무시 안 당하려면 그거 못지않게 공부를 늘 해나가야 된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왜 만드냐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뭘로 해볼까? 예를 들면 서태지의 교실이 되어 얘기를 해봅시다. 그 한국의 교육 제도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소외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경험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그런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표현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음악적인 지식들과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완성이 그런 곡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곡을 듣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회에 파급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회 비판하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사회 비판 노래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니요. 그만큼 깊이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서태지의 교실이데아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봤을 때 공감이 될 만한 거는 서태지라는 사람이 그 가사를 쓰고 그 음악을 만들 때 자신이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나올 수 있었고 그거에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간에 아이돌들이나 이렇게 가끔 이제 학교 비판, 사회 비판하는 가사를 쓴 가수들과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한지 공감이 1도 안 돼요. 진짜 너무 유치하고 왜 이런 개 같은 가사를 써놨지? 라는 곡들이 다예요. 왜냐면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 비판하니까. 다녀야 뭘 비판을 하지. 이게 공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 말도 얘네 학교 안 다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를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다녀서 그런 걸 쓰려면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야 되잖아요. 학교 양아치처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거랑 댕기는 거랑 다른 거 아시죠? 학교 댕기기만 하는 애들이 왔다 갔다만 한 거야. 그런 애들이 뭐 그런 거 쓰고 있으면 기가 차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곡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교육열과 입시열 얼마 안 써요. 교육열이 우리나라만큼 피크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거 내놓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곡들이 반응을 못 얻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대중을 따라가야 되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딱 예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결국에 상훈님과 다른 언어를 써서 같은 얘기인데 전 인간성의 표출이면 전부 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에 인간성의 표출이다 보니까 인문학의 영역이다. 그죠? 햄릿도 솔직히 지금 보면 막장 삼류 드라마가 될 수 있는데 아침 드라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알고 보니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그 인간성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고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라마들과 이 모든 예술성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클럽에 가서 난 겁나 잘 나간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인간성이긴 하지. 그런데 그래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인문학적 지식과 공감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과 표현할 수 있는 주제들이 늘어나요. 네 맞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다양한 주제 가사들을 가진 곡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원초적인 사랑 얘기의 곡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힙합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원초적인 얘기들, 막 돈 얘기, 여자 얘기 막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초적인 본능에 관한 얘기들밖에 주로 없잖아요. 지능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저도 30 지금 이제 35 됐지만 30대 초반 때까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개꿀잼이다.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아니 저 그런 말 되게 많고 한국 음악 왜 잘 안 듣냐라고 할 때 왜 맨날 해외 음악만 듣냐라고 하면은 한국 음악에서 씨발 계속 사랑 얘기만 하니까 지겨워 죽겠어. 근데 해외 음악 이제 예를 들어 드림셔터 같은 경우는 뭐 인던 네임 오브 갓에서는 종교 비판하고 있잖아. 흥미롭잖아 이 사람의 인식이. 또 어디는 사회 비판하고 있잖아. 슬립낫은 너도 개새끼 나도 개새끼 우리 모두 개새끼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도 궁금하단 말이죠. 음악적으로 표출되는 게. 근데 그걸 많이 안 해주니까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하면은 작업자분들께, 왜냐면 작곡가분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럴 만한 기회를 잘 안 주신 경우도 많고 어떤 컨텐츠로서만 소비하려고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과 인문학을 담기 힘들었겠지만 요새는 다르잖아요. 요새는 진짜 많은 분들이 똑똑해지시고 음악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거는 진짜 너무나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상 싸움 너무 강한 때. 맞아. 근데 일단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엔 다양한 주제의 곡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외국만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외국도 원초적인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죠. 테일러 스위프트만 봐도 우리나라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나 그 비중과 우리가 지금 이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뮤지션들의 현실이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얘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어디든 절대적인 거 없으니까 저희가 한 모든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근데 전반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이래 보일 뿐인 거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래 보편적으로 그래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인문학적 지식까지 너무 중요하다까지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현실적인 얘기. 네. 상훈 씨께서 이제 CJ에 들어간 작곡가이시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상당히 대단한 커리어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제 거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궁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곡 작업 프로세스 어떻게 되시는지. 왜냐면 맨날 그거에서 맡기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맨날 음악 작업 좀 해봐라고 해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넌 답 없어 이렇게 돼버리긴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 진행하셔서 곡 작업을 하시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은. 근데 저는 설계가 80%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설계하는데 진짜 개빡세게 거의 그 설계를 어떻게 초반에 해두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곡의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르부터 해서 템포, 키라든가 결정할 것들을 일단 다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고 곡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테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결정해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다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곡의 장르랑 템포를 결정하고 그냥 구성을 먼저 결정해요. 그리고 구성에 따른 무드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드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 미리 세팅을 다 해놔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 곡에서 포인트, 무기로 삼고 싶은 어떤 플레이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쌓아 올려 나가는, 리듬을 쌓고 뭐 이제 화성을 쌓고 뭘 하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죠. 지금 말로 하면은 이게 되게 간단한 과정 같지만 사실 음악에 이게 다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음악의 전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사실상 다른 듯 똑같았던 게 뭐냐면은 저도 항상 곡 작업할 때 보셨잖아요. 코드 계속 건드려 보고 있거나 아니면 기타를 계속 쳐보면서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먼저 찾은 다음에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앞뒤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의 설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느낌 갔으니까 다른 악기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이미 생각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작업을 실천할 뿐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물론 저는 보컬 작업은 잘 안 해서 거기까지 구상은 잘 안 해놓는 편이지만 그쵸 음악에는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맞아.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고 어디서 비우고 어디서 채우고 할 건지가 이미 처음에 이것저것 코드 잡아보면서 아 이 느낌이면 되겠다 하고 잡고 가는 거 설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상우님이 직접적으로 연주하시는 것보다 이제 다른 연주자분들 대동을 하셔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때 오더 같은 걸 어떻게 딱 주시는지. 저는 솔직히 악기 세션 디렉할 때 디렉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는 편이긴 해요. 네. 제가 악기들을 많이 예전에 이 연주를 해봤던 타입의 사람이라서 물론 이제 디렉터들마다 프로듀서들마다 그 악기를 연주해보지 않아서 되게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이제 디렉한다던가 그냥 해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어야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나. 왜냐면은 세션들이 본인 이제 연주자로서 직접 연주할 수 있는 범위의 그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주는 새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거는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도 해줘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악기들 있잖아요. 그 악기를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자급으로 연주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한 번 이상은 만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떤 주법들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내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이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작업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오케스트레이션이니까 처음에 오케스트레이션 배울 때 감도 안 와. 이상한 거 만들고 있어. 음역대가 안 맞아서. 왜? 실제로 바이올린이 어느 음역대에서 제일 예쁜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 직접 바이올린을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시 연주자들 거 엄청 보고 어디 짚고 있지? 어느 음역대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이제 빌드업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하면 할수록 진짜 좋긴 한 것 같은 게 저도 기타리스트로서만 할 때에도 작곡가분들 중에서 기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오더가 천치만별이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이 딱 말씀하시면 아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캐치가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너가 뭐 좀 해줘 네가 어떻게든 해줘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작업자로서 되게 성가시고 이거 내 곡도 아닌데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시면 진짜 좋습니다. 옛날 작곡가들 뭐 비토벤이나 바흐 이런 분들이 연주자로서 훌륭했잖아요. 그럼요. 딱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 한 가지다. 사실 작곡가, 프로듀서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곡을 한다는 거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영역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곡을 하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원래 작곡가는 제일 그 능력치와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롤 자체가 그런 거라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희 꽤 다양하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딱 정리를 해나가면서 사실상 저희가 작곡의 기준으로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무님의 응원의 얘기 혹은 조언의 이야기, 훈수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편하게 한번 해주시면. 근데 저는 정말로 음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로 응원합니다. 저는 음악을 그만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도 음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음악을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뭐 음악을 하면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음악을 하면은 정말 재밌고 좋아요. 저는 좋게 잘 하고 있고 다만 그거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음악이 하고 싶은가? 왜냐면 사실 나 음악이 하고 싶어, 음악을 하겠어요 말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9명이 사실 음악을 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 건지 음악을 함으로써 통해지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건지 꼭 체크해 보시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기. 그리고 스스로를 속였다면 근데 속인 사람들은 다 자기도 속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셔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엄청난 저주 같은데? 얘기하고 보니까. 근데 저도 똑같은 거 많이 느꼈던 게 같이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 음악 다 좋아해. 메탈 빼고 하면 저는 이 사람 음악 좋아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메탈에 있는 음악성을 왜 무시를 하고 근데 메탈의 음악성하고 사실상 클래식의 음악성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왜 클래식은 좋아하고 메탈은 싫어하고 그냥 사운드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거고 다른 음악들의 그 정적이거나 혹은 뭐 감정적이거나 이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딱 연결이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재즈만 해. 그래서 메탈 같은 건 싫어. 하면 본인은 뮤지션이 아니라 그냥 재즈맨인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음악을 정말로 직업으로 업으로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잠깐 반짝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업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굳이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음악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악을 하면서 이걸로 이런 성과를 내고 싶어. 막 차트 2위 목표야. 뭐 아니면 빌보드를 가고 싶어. 이런 난 음악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내는 게 목표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찍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고 찍는 게 목표면은 내가 그건 직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그거였어요. 음악하는 삶을 사는 거. 음악을 직업으로 가지고 평생 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점들에 대해서 그거를 찍으면 이제 때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몇 년 안에 성과를 못 내면은 그만두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왜냐면 그 직업, 내가 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거고 이 일을 하면서 못 될 때 못 되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내가 쪽팔릴 때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삶이에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그걸 업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확실히 딱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의 업으로 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에서 그러니까 점차 시니컬해진다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잘 나와도 아 다행이다. 아, 더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디어가 없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굴러가는 삶인 거예요. 계속 음악하고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느낌 중에서 상우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전 뮤지션 티낸 뮤지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사회의 일원 중 하나예요. 제대로 작업하고 매일같이 작업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고 다른 디자인 하시거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란 거죠. 특별하지도 않고 근데 사실 이게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린 일상으로 음악 작업을 하는 거고 잘 되면 좀 기분 좋겠죠. 수월하게 끝났네 하면서. 근데 딱 그 정도라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사실상 더 많고 음악을 통해서 아까 딱 말씀하신 어떤 목표를 채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건 옵션이 이제 음악을 하신다는 아닐 거예요. 확실히. 맞아요. 그 약간 이제 태클 같을 수 있는데 그 음악으로 뭘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왜 일부러 더 안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빡대가리기 때문이겠죠, 혹시? 그 정도의 지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하면은 공부를 안 할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여자친구도 아는 게 저 오케스트라에서 한창 공부할 때 새벽 2시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이때까지 해야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 둘이 열심히 혼내는 방송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너무 혼낸다?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아 그쵸 그쵸? 너무 다정하기만 해도 재미없잖아요. 네. 좀 매운맛도 있어야지. 그 순한 맛은 다른 분들께서 해주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많은 그 좋은 말 해주시고 이제 희망과 그런 거 불어넣어 주시는 자기개발 에세이 같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희망 얻으시고 네. 저희 거 보면서 한 번씩 이제 되새기시고 그런 파이팅도 좀 가져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니들이 뭔데 씨발 나도 니들 별거 아닌 것처럼 딱 해주겠어 하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뮤지션 나오면 좋은 거죠 뭐. 맞아요. 네. 업계에 좋은 분들 실력 있는 분들 많아질수록 좋은 건 우리예요. 전부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저희가 뭐 되게 세계적이고 누구도 언터처블할 만한 커리어를 가진 뮤지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 산업 업계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굴러가게 하는 좋은 톱니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톱니의 역할을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애초에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히트한 작곡가처럼 보려면 연예인 활동을 해야 돼요. 아시죠? 네. 그 예능도 나가고 용가마 형제나 막 이렇게 막 이름 알려지려면은 막 김영석 작곡가님도 예능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능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다고 유명해지지 않아요. 지금 이거에 저희들의 온갖 이 얘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 불만 토로하잖아요. 자기 새로운 요새 애들 왜 이렇게 잘 열심히 안 하니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맞지 우리가 뭐 유명세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우리가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들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정도니까. 맞아요. 지금 저희가 변명 이제 혀가 길어지고 있긴 한데 뭐 저희가 어린 애들도 아니고 솔직히 꼰대 같은 소리 해도 되죠. 네. 그런 나이가 맞으니까. 35, 34이니까 저희 30대 중반이에요.
저도 이제 음악을 업으로 하면서 일반 분들의 피드백을 별로 신경 안 쓰고 프로로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클라이언트로서 실제로 계신 분들의 피드백만 신경을 쓰게 돼요. 이것도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비음악인 분들이 하신 표현은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 근데 프로끼리는 실질적인 얘기하죠. 이거 음역대 이렇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 저런 악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실질적인 프로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 클라이언트는 그분들이 돈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 되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좀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 자체가 더 넓어지고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실질적인 정보랑 이런 걸 신경 써주실수록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소비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소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요. 음악 소비도 장난 아닌데 정작 그걸 제작하는 필드 자체나 이런 데는 좀 작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음악 이제 열심히 하시고 많이 음악 나와서 하시고 근데 음악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사실 그게 제일 속편한 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랑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은 저희 팀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저희 팀 이름이 왜 블라인드겠어요? 본인들은 안 보인다. 블라인드. 사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 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은 저희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려준다면은 유튜버로 알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나마 이제 브이로그 유튜버로 그래서 저 브이로그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여러분 열심히 음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해보시면 파이팅. 파이팅. 야, 재밌네.